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효율이 너무 좋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크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된다 그러면 무조건 DB형 하세요. 여기에 넣어놓게 되면 세금을 일단 안 뗍니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은 하지 마세요. 네,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그리고 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 방송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나 이렇게 상당히 쉬운 비유고 정말 요점만 딱 찍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노후 준비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네. 국민연금을 고3 때부터 가입하셔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뭐 너무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고3 때부터 가입을 하되 한 번만 납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고갈된다 어쩐다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선택지를 하나 더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능 중에는 제도 중엔 추후 납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후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추후에 납입할 수 있는 게 어떤 돈이냐 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냈다가 안 냈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는 요 안 냈다가의 이빨 빠진 구간 요거를 나중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낸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또 내야 이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한번 낸 구간을 가장 처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19세가 되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그렇죠. 그 이력을 한번 남겨놓으면 뭐 25살에 취업을 하든 30살에 취업을 하든 언젠간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중간에 이빨 빠진 구간이 생길 거고 그걸 이제 최대 거의 10년까지를 나중에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19세에 이걸 한번 안 찍어 놓게 되면 나는 국민연금 처음 가입한 게 첫 취업 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뭐 이빨 빠진 구간이 생기지 안 생기냐 그건 모를 일인데 내가 돈이 있다고 나중에 가서 돈 좀 모아놨어. 근데 노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때 가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건 납입하면 좋은 거였을 텐데 후회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납입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나한테 하나 주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19세가 될 때 이제 성인이 될 때 아이 이름으로 한 번 딱 뭐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그것만 납부 한 번만 해놓고 흔적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가서 돈을 벌었을 때 이 국민연금을 납부할까 말까 그거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만 19세가 아니라 19세가 딱 됐을 때 한 번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총 납입 기간이 30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나중에 이거 채워넣으면 30년이 되는 거고. 채워 넣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19세가 됐을 때 한 번 딱 내고 10년을 비웠어요. 그 다음에 30세 정도가 됐을 때 이때부터 20년을 넣었다. 그러면 사실은 20년하고 한 번이잖아요. 그 중간에 10년이 부어있는 이 비어있는 기간을 내가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60세 전까지는 언제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시금 내가 목돈이 한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사실 3천만 원으로 어떤 금융상품 굴려봐야 이게 내 노후에 큰 도움이 될까 이거 갸우뚱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효율이 너무 좋거든요. 어떤 금융상품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있는 거고 많이 주니까 적게 받아서 많이 주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목돈이 생겼을 때 물론 그게 진짜 지금 꼭 써야 될 생활비 난 이 돈밖에 없어 생애 전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못 넣겠지만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이걸 어디에 넣을까? 라고 할 때 국민연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만 10만 원 넣었어요. 그렇다면 10년 후에 넣으면은 그 공백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렇다면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10년 한 120만 원 일괄 납부를 하면은 다 납입 기간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때 가서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2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는 당시에 내가 얼마를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60세가 됐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있다면 이건 10만 원씩 곱하기 10년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30만 원씩 내고 있다면 30만 원 곱하기 10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돈이 안 벌고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임의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내 맘대로 가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 상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납입을 지금 30만 원씩 가입할래 곱하기 1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유연하게 모든 걸 상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일단 넣어 놓으셔라. 그게 10만 원 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런 좋은 선택지가 생기니까 그 사실은 이걸 돈 많으신 분들이 악용을 했어요. 그게 악용 아닌 악용이죠. 이용이죠. 사실 좋은 활용인데
이게 지금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네. 노후가 됐을 때 야, 그럼 빵꾸난 거 이거 다 채워 넣으면 되겠네. 왜 금리도 낮고 그런데 1억 같은 거 어디 뭐 1억 정도 되는 돈을 큰 돈인데 은행에 맡겨봐야 뭐 이자도 찔끔 나오고 그렇죠. 보험사에 넣어놔봐야 얘네들 뭐 수수료 떼고 뭐 별로 주지도 않고 근데 같은 돈을 국민연금에 몰아넣으니까 갑자기 몇백만 원씩 연금이 나오니 야, 이거 완전 그냥 연금 완전 복권이네요. 그렇죠. 그걸 목돈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취지 안 맞다 해가지고 최대 딱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119개월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그만큼 좋은 제도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그건 또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활용을 하셨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중에 정말 수령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지를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 선택지를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만 딱 납입하시고 그때 가서 선택하셔라.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네. 퇴직연금 또 직장인 다니면은 그렇죠. 또 모두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게 퇴직연금이 제도부터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DB형이라는 게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크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된다. 그럼 무조건 DB형 하세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DB형이라는 건 그냥 예전에 받았던 퇴직금 제도입니다. 즉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근속 연수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신입사원 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막 차장 부장 되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딱 퇴직하면 신입사원 때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는 상관없이 지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곱하기 근속 연수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게 지금 퇴직급여 제도인데 DB형은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걸 알아서 책임지고 회사 돈으로 막 굴리다가 이 사람 퇴직할 때가 됐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줘야지 하는 게 DB형인 거고 DC형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받는 월급, 한 달치 월급을 1년마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이 사원한테. 그리고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 사원이 아무리 잘 굴려봐야 나중에 가서 그걸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급여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급여 인상률이 높은 회사, 즉 나중에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공기업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DB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뭐 어떤 특정 업종들은 정말 5년을 일하거나 10년을 일하거나 월급이 비슷비슷해. 거의 오르지 않는. 그런 게 대부분 초봉은 높은데 이게 숙련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 업종이 딱 비한다. 수 있어가지고. 야, 너 처음에 입사했는데 그렇게나 많이 받아? 라고 하는 그 부러움을 받는데 나중에 10년이 되고 막 20년이 돼도 너 근데 아직도 그거 받아? 어딜 가나 그런데 그걸 주는. 이게 처음에 문턱은 높은데 그 문턱을 한번 넘어서 들어가면 비슷한 월급이 바뀌지 않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약간 좀 단순 작업이나 그런 게 맞아요. 자격증이 필요한데 단순 작업인 것들. 그런 것들은 자격증 따느라 좀 힘든데 그래서 처음엔 많이 주다가 일단 따놓고는 5년이나 사람이나 10년이라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결과물을 내는 그 업종에서는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퇴직금이 어차피 지금 받는 급여나 비슷하게 될 테니까 지금 받아놓고 내가 잘 굴리면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걸 잘 굴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관심은 있어야 되겠죠. 펀드로 따로 굴려야 해야겠네요.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는 좀 재테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DC형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급여 인상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DB형으로 하는데 다만 DB형도 핵심이 그거예요. 퇴직할 때 내 월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보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서 60세에 퇴직이긴 하나 55세에 임금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럼 55세를 나오게 되면 떨어진 급여로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까지만 DB형을 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면 요대로 그대로 가면은 이거 퇴직금 줄어드니까 요때 바꾸시고 정산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매년 받아가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웬만한 직장에서는 DB형 하시면 되고 임금 피크제가 있다 그러면 꼭대기에 있을 때 바꾸시면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IRP는 또 뭐예요? 이거 얘기 많이 나오던데. IRP는 원래는 그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예요. 퇴직금은 뜨끈뜨끈하잖아요. 맨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퇴직금. IRP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깨서 쓰든 뭐 아니면 연금으로 받든 할 수 있는 기능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고 그걸 이제 받는 계좌가 IRP라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아무 통장이나 받을 수가 없고 퇴직금을 이 IRP라는 계좌에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연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계좌나 받을 수 없고 IRP에 넣어놓도록 해놨냐? 여기에 넣어놓게 되면 세금을 일단 안 뗍니다. 퇴직금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을 사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내 월급 500이네? 근데 뭐 띄고 저 띄고 그렇게 주는 것처럼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라는 걸 띄는데 그게 꽤 목돈이죠. 뭐 몇백만 원 뗄 수도 있고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IRP에 일단 받으면 안 떼고 줍니다. 안 떼고 줘서 굴릴 수가 있어요. 세금을 안 뗀 상태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돈을 인출할 수는 없지만 안 떼고 막 굴려. 예를 들어 한 40세에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해. 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 떼고 이걸 뭐 굴릴 걸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IRP에 넣어놓고 세금 안 뗀 상태에서 잘 굴리다가 필요한 순간에 깨면 그때 세금, 예전에 안 냈던 세금을 그때 떼는 거고 네. 만약에 이걸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될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억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저 이거 일시금으로 안 쓰고요. IRP로 굴리다가 연금으로 받을게요. 그러면 쭉 뭐 몇 년을 굴리든지 간에 세금을 안 떼고 있다가 55세 때 됐을 때 연금으로 이제부터 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 떼었어야 될 1000만 원 중에 30%인 300만 원을 깎아서 7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떼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기간 동안 분할로 할부로 나눠서 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을 지금 안 뜯어가도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게 IRP인데 그 IRP를 만약에 퇴직금을 안 넣고 개인이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할 수 있거든요. 이 계좌에. 네네. 이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연말정산 때. 세금 깎아주는. 그런데 하지 마세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IRP라는 것도 있고 연금저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IRP는 장점이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펀드도 있고요, 뭐 파생상품도 있고 예금도 고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를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돈을 넣어뒀을 때 이 넣어둔 돈 중에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채권이나 예금 같은. 네. 그러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막 20대, 30대인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은퇴가 한 30년 남았으니까, 미국 주식, 뭐 베트남 주식 이런 데 투자할 거야. 라고 해도 해봐야 70%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게 내 마음대로 운용이 안 되는 거니까 IRP는 비축. 그런 발목이 잡힌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우선하셔라. 그리고 연금저축이 연간 400까지가 한도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IRP가 초과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연금저축 400 그리고 IRP 300 이렇게 해서 총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1번이 연금저축이고 그 다음에 난 그래도 차고 넘치는데 세금 더 혜택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IRP 가입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 한도 없이 그냥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나요? 예.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 네.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네. 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험사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네. 팩트니까요. 보험사가 돈을 굴려주는 방식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을 약속한 이자대로 굴려주는데 그 약속한 이자가 자 고객님 죽을 때까지 5%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변동이죠. 변동이면 사실 뭐 은행에 예금 넣는 거나 보험사에 넣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차이는 뭐 보험사는 복리로 굴려준다 그 정도? 근데 그 이율이 뭐 예금은 3%고 보험사는 1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시중금리 그냥 비슷하게 가거든요. 문제는 수수료를 떼요. 맞아요. 수수료를 네. 너무 많이 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뗄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상한데 거의 수수료를 정말 안 떼는 보험사라고 해봐야 한 5에서 7% 정도를 떼고 그냥 통상적으로 한 10%를 뗍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익이 한 10% 나면 10만 원을 냈는데 10% 뗐어요. 네. 9만 원이죠. 네. 이 9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봐야 9만 9천 원이에요. 그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렇다고 뭐 평생 동안 떼는 건 아닌데 처음에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얘가 시름시름 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작물을 심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 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라서 키가 컸을 때 좀 잘라먹고 이래야지 새싹 났을 때 잘라먹고 그러면 클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그 처음에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저축을 하면 물론 그 수수료 땡기 이렇게 쭉 올라오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금리가 조금 높아지는 추세지 아시다시피 성장이 더뎌지면서 금리가 너무 낮았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다시 오면 수수료 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은 별로인 거고, 별로인 거고,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데 굴릴 수 있는 상품 대상이 펀드인 것들. 야, 펀드는 위험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 펀드 중에서도 우리 안전한 뭐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네. 나는 진짜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주식형 펀드, 뭐 베트남 주식형 펀드 이런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로 100% 고를 수 있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제껴놓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가 제 1순위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IMP를 들면은 뭐 연간 납입 펀드가 700만 원인가요? 네, IMP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그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고 초과된 300만 원까지는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계좌 세팅을 해놓으면은 예. 완벽하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네. 사회초년생들은 하지 마세요. 아니, 사회초년생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연금저축의 핵심 기능은 사실은 연금이기는 해요. 네. 노후 보장이기는 한데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달콤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서 떼고 나라에 미리 냈던 거,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걸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그 혜택을 주는 게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의 세액공제 혜택인데, 네.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냈던 세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번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특히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 동안 이 소득세 거의 면제 혜택이 있어요. 90%까지.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돌려받을 돈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중간에 깨게 되면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맞아요. 무조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뭐 월세 살고 있으면 돈 좀 모아가지고 전세로 가서 월세 비용도 아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장기성 상품에 묶어버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돈이 들어가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두 가지 선택지죠. 손해를 보면서 이걸 깬다, 혹은 대출을 받는다. 둘 다 아주 비효율적인 거니까 사회초년생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하고 싶다. 나는 연말정산 때 자꾸 세금 토해내는데요. 토해내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뭐 부양가족도 없는데. 당연한데 그것도 아깝다라고 하면 그냥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없어도 될 돈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부었는데 넣어놓은 게 120이야. 이거 깨봐야 뭐 손해보고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럼 안 깨요. 근데 여기에 넣어놓은 게 한 3년 동안 넣어놓은 게 한 3천만 원이다. 그럼 돈 필요하면 이거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깰까 말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사회초년생들은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그러다가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어느 정도라는 건 한 연봉 5천, 6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하지 마셔라. 네. 연봉이 이제 소득이 좀 낮을 때는 사실 그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적다 보니까 그쵸. 비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연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 훨씬 더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하면 좋겠네요. 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금 수령 관련해 가지고 또 세금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커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공적연금, 그 다음에 아까 연금저축같이 내가 개인적으로 붙는 사적연금. 근데 이 사적연금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소득이다 보니까 이건 소득세법에 이거 둘 다 소득으로 잡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하기는 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금이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달라붙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걱정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예,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뭐 예를 들면은 회사가 반, 내가 반, 국민연금도 그렇게 내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원래는 내 월급의 9%를 100만 원을 받으면 9만 원을 내야 되지만 회사가 4만 5천 원, 내 월급에서 4만 5천 원 이렇게 떼가지고 내거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계산해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한 대략 7%, 8% 정도 돼요. 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반, 회사가 반 내고 있지만 월급에서 떼고 받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체감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피부양자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피부양자가 뭐냐? 소득이 없는데 내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이다. 그럼 그게 그냥 얹혀가는 겁니다. 무임승차. 네네. 우리가 보면 학교 다닐 때 사실 건보료 내가 낸 적은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내고 있었나? 부모님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 다니면서 그 월급에서 떼는 그 보험료로 그냥 끝.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다 여기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가 돼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소득이 없으니까 네. 내 자녀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거기 피부양자로 그냥 얹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부담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건보료 안 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편되고 있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연금을 받으면 그럼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금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받는 연금이든 다른 것이든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자,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한 푼도 안 내요. 네. 근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그때는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다른 소득도 다 합쳐가지고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더 무서운 건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해가지고 건보료를 내야 돼요. 집이 있다 그럼 집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내는데 이렇게 내는 돈이 보통 연금 이게 우리가 한 5억짜리 집 한 채 있다. 그리고 연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이런 식에서 탈락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짓되는 돈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내요? 그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이 사실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정도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점점 개편돼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금도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특히나 이 영상을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소득이 연금이 딱 받는데 한 달에 무슨 10,000원이라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안 돼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받는 연금의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탈락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사실은 가장 높은 금액을 30년, 40년을 부어야 2천만 원을 넘을까 말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높은 금액을 내려면 월급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돼가지고 풀로 차 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사회초년생 때는 그만큼 못 낼 거고 나중에 이렇게 월급이 늘어났을 때 퇴직하기 끝에 가서 뭐 한 10년 정도야 그렇게 내는 거다 보니까 연간 2천만 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민연금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40년을 꽉 채워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분들, 뭐 경찰 공무원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연간 2천만 원 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하셔가지고 연금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건보료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좀 일찍 받는 거. 오히려 일찍 받는 거요?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면은 100이란 돈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년을 땡겨받을 수가 있어요. 5년을 땡겨받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1년당 5%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5년을 땡겨받으면 25%가 줄어서 100을 받을 게 75가 나오는 거죠. 차라리 연금을 줄여놓는 게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1년당 아까 공무원연금은 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민연금은 1년을 적게 받았을 때 6%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년을 땡겨받으면 30%가 줄어요. 많이 줄이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많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땡겨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땡겨받는 거, 또 하나의 선택지는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밑밥을 먼저 까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되면 편집하시고. 이혼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이다. 네. 진짜. 근데 충격적인 게 이걸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의 허점이에요. 이건 보완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랑 내 배우자가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런데 30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 우리 재산에 기여한 것도 반반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맞아요. 네. 연금도 그렇게 따집니다. 혼인날 같이 한 기간 동안 연금은 반은 줘라. 그러면 나 혼자 연금을 받는 게 예를 들어 공무원분이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 동안 3천을 받아. 네. 그럼 2천 초과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반은 배우자 거니까 배우자가 1,500, 내가 1,500. 그리고 아까 그 2천을 계산할 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이혼해서 같이 살아도 네. 1,500, 1,500 똑같은 연금을 받게 될 텐데 이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아니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이게 사실 제도상의 문제인 거죠. 그럼요. 이혼을 종용하는 거냐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황혼 이혼이 최근 는 게 약간 좀 이 이유도 있나 아닌가? 실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게 네. 공무원분들은 당겨받는 게 되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근데 군인연금은 우리나라 연금 공적연금 중에 군인연금이 탑이거든요.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년도 짧고 맞아요. 그리고 자유가 좀 제약되다 보니까 연금이라도 빵빵하게 주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주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봉이지만 나중에 가서 조금 노후를 좀 풍요롭게 사세요라는 컨셉 때문에 많이 드리는데 이분들은 땡겨받는 게 안 돼요. 그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일하고 딱 나왔는데 야 이제는 좀 풍요롭게 사나? 근데 뭐 한 달에 400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건보료로 50만 원 내세요. 그러면 야 이럴 거면 국민연금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선택지가 이혼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이. 근데 이게 네. 생활이 궁핍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뭐 일단 합의 이혼한 다음에 같이 살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이건 좀 제도가 이상하다. 뭐 이게 잘못된 부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구멍은 있다는 거. 일단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네. 일단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필요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정책 그런 뭐 입안자들이 이런 것들 보고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조금씩 내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일시납으로 그냥 현금을 딱 내버리고 네. 1억 정도 말이죠. 아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 받는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나요? 이게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 1억을 갖다가 예금에다 거치해 놓는다. 뭐 그러면은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금리만 따져보면 되는데 내가 노후에 1억을 딱 맡겨놓고 평생 연금처럼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게 보험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1억을 넣어놓고 내가 평생 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보험사에 넣어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내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적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내면 아까 말씀드린 한 10% 정도 수수료를 떼는데 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보험사도 할부보단 일시불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수료가 한 3에서 5% 정도 적게 떼기는 해요. 하지만 적게 뗀다 뿐이지 어쨌든 수수료 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무서운 건 보험사는 연금을 받을 때 이 한 번만 떼는 게 아니라 아까 차곡차곡 냈던 월납이나 아니면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이나 연금을 받을 때 관리 비용을 냅니다. 또 0.5% 정도 많으면 뭐 적게 떼는 곳은 한 0.1% 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내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여기다 수수료 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내가 납입한 원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 보험사에 내는 건 내가 납입한 원금 거기에 0.5%니까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계산을 보면 이럴 거면 세금 면제받고 그 돈을 보험사에 줄 거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러게요.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는 종신토록 드립니다. 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컨셉도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득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 언제까지 살지를 보험사도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험률을 굉장히 길게 뽑아놓습니다. 사람이 그래 평균 수명이 80세니까 80세까지만 계산해보자 이게 아니라 야 보니까 인간이 최대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104세까지 살아남았던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의 리스크는 104세까지 살아남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고 연금액을 계산해 하다 보니까 받는 실제 수령액은 은행에 넣어놓고 대략 한 1.5에서 2% 정도 이자로 굴렸을 때 받는 돈과 보험사에 넣어놓고 평생 받는 돈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굳이 돈을 묶어놓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하셔라. 그래서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에 집어넣는 것도 저는 비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소득합이 70%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소득합이 70%는 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쭉 놓고 70%에서 딱 끊고 30%는 안 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좀 늘어나면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율은. 그래서 그냥 얼추 우리나라 국민적인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요 정도 수준 이하면 70%일 거야 라고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주는 거고 넘어가면 안 주는 건데 그게 좀 애매해요. 뭐냐 하면 이거를 넘어가지 않는 70세를 넘어가지 않는 것 중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도 있지만 여기에 재산도 소득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럼 받는 사람 많지 않겠네요. 근데 의외로 많이 받아요. 그 재산으로 소득으로 평가하는 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집이 아까 건보료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따져보면 돈 많은 사람도 그냥 받겠네 어느 정도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재미난 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재산들은 재산이 많더라도 요만큼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만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약간 부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재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원권. 회원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그 선입견일까? 그런 통념이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으면 되게 부자 같잖아요. 근데 부자 아닌가요? 골프장 회원권. 그렇죠. 부자 맞죠. 근데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네. 어디 약간 시설 좋은 사우나 이용권. 그런 것도 회원권이에요? 그런 것도 회원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 회원권을 그대로 100% 소득으로 환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회원권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이다. 그럼 이분의 소득은 1,000만 원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런 회원권도 있지만 고가 자동차. 자동차. 고가 자동차 4,000만 원이 넘는 고가 자동차는 지분이 1%만 있더라도 사실 지분이 1%면 4,000만 원이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분이 1%만 섞여 있어도 이거는 그냥 4,000으로 보고 월소득 4,000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부모님이 있어요. 네. 부모님 소득이 없어요. 네. 65세 이상이 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막 한 30살쯤 돼가지고 취업해서 차 사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자녀 보험 비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애가 차를 사는데 부모님이 명의 1% 가져가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야지 보험료 확 싸지죠. 확 싸지죠.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그 나오는 친환경차 막 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전기차 사라, 수소차 사라, 맞아요, 나라에서 맞아요. 혜택 줄게 그러면 사실은 5,000만 원짜리 차를 막 2,500에 사고 이렇습니다. 반값에 사고. 실제 전기차 가격을 보면 막 4,000, 5,000 그냥 넘어가는데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산 것뿐이지 차값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는데 아빠 이름으로 지분 1%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 그때 이게 4,000만 원짜리 넘어가는 차면 아버지가 받을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 보험료 몇 푼 아끼자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혹시나 그렇게 지분을 가져서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은퇴도 할 때 됐는데 은퇴할 때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차 한번 바꾸자. 좋은 차. 근데 그 좋은 차라고 바꾸는 게 4,000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 없고 재산도 별로 없더라도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차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냥 좋은 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중형차 사면 4,000만 원 넘잖아요. 그랜저 같은 거 그냥 옵션 같은 거 좀 붙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이에요. 4,000만 원은 고가 자동차라는 게 이게 언제적 생각? 굉장히 옛날에 생긴 겁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주택도 9억 이상, 뭐 9억 초과하면은 대출 덜 나오고 막 네. 그 9억이라는 개념도 한 3, 4년, 4, 5년 전에는 그래. 그 정도면 고가 주택이지.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는 비싼 돈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이 돼버린 것처럼 그렇죠. 제도가 환경을 못 따라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4,000만 원짜리 차종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차라고 딱 설정을 해놓은 틀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직까지는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함부로 친환경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자식이 잘 돼가지고 효도한다고 갑자기 한 4,000만 원짜리 딱 사드리면은 아, 불효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버지 딱 사드리고 아버지 연금 기초연금 나올 돈으로 당신께서 그 차를 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차를 사드리더라도 아버지 명의는 제 걸로 할게요. 맘 놓고 타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가지고 네. 잘만 이용하면 또 괜찮은 그런 또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인데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고 이런 기초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많이 취득한 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녀 쪽으로 세금은 내셔야죠. 증여세는 내셔야죠. 네네. 합법적으로 사실 이렇게 자산을 이전해 주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편법으로 빼돌리는 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거죠. 알면은 이걸 또 절약하고 모르면은 절약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제도상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초연금 그렇다면 한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받는 거죠? 지금은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받게 되면 이것도 살살살살 깎여요. 깎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것도 문제가 국민연금 많이 넣어서 깎일 거면 많이 안 넣고 이거 그냥 받는 게 낫지 않아? 그러네. 합쳐서 한 50만 원 또 받으면 그게 이제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도 앞으로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 돈 주고 부어가지고 기초연금이 깎일 거면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기준과 미래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예전에는 원래 기초연금 들어올 땐 20만 원씩 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이 비율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판단에 국민연금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 내고 기초연금 받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국민연금 안 내버리면 뭐 주부 같은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 안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제도가 달라지면 낼 걸 그랬네. 후회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고 깎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 기초연금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나 드라마틱하게 많이 주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건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세상 좋아져가지고 국민연금 안 내도 기초연금이 먹여 살려주겠지라는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렇죠.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미래 세대에 사실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예요, 우리. 저희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가 다 그때 가서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최악의 리스크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요즘 이런 콘텐츠나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 이제 세전 한 3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이 돈으로 노후 월 한 500만 원 받는 연금으로 말이죠. 그런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월 얼마씩 납입을 해야 되는지. 500만 원씩 보려면요. 네. 320이 평균 소득이라고 했죠. 320 바보도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노후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 높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그 높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뭐 있긴 한데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후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젊어서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소득을 절약해서 연금으로 이전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내리다 보면 상식적으로 30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0년을 일할 때 한 달에 500씩 벌면 30년을 일하고 나서 나중에 또 30년은 무일푼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때 조금 소득이 뒷받침되면 지금 버는 500 중에 반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엎어 씌워야 네. 이 지금도 250으로 살고 미래도 250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럼 화폐 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 투자 수익률로 극복해야죠.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즉 물가는 곧 내 그 투자 수익률이다. 네. 그것도 거의 사실 잘한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소득의 반을 연금으로 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월급의 반을 저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회초년생들이야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뭐 그냥 내 용돈 좀 조금 쓸 거 쓰고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안 나가는데 나중에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교육비 내야죠. 무슨 뭐 주택담보대출 갚아야죠. 생활비 해야 되죠. 뭐 차 할부 내야 되죠. 그러면 저축할 게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대? 보니까 무슨 한 달 최소 생활비 250은 필요하고 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한 300, 400은 필요하더라. 근데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500 정도 받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월급이 320인데 어떻게 연금을 500을 생활비를 마련해요? 안 됩니다. 포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노후는 망했냐? 그건 아니고 노후 준비를 조금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세는 왕성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죠. 60세 정도 되시면 노약자석에도 못 앉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앉으면 혼납니다.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60세면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예요. 왕성해요. 그때는 돈 많이 쓸 거예요.
친구들이랑 골프로 치러 다니고 무슨 아니면 뭐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하면서 60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즉 정년 전이나 후나 생활비는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60세쯤 됐을 때 자녀가 독립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애들 늦게 나니까. 맞아. 그래서 한 60세에서 65세, 길게는 한 70세, 즉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는 기존에 벌었던 그 소득 그만큼이 거의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70세 정도 되면 애들은 독립했겠죠. 지 먹고 살 것 다 벌어먹고 있을 거고, 이제 나만 생각하면 될 나이가 되면 애들한테 들어갈 건 확 줄어들 거고, 그리고 활동도 왕성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도 조금 좀 힘이 붙이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등산 가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2주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될 수 있고, 그럼 쓰는 돈이 그만큼 줄어요. 생활비가.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최소한 한 3단계로 세 구간으로 나눠서 60세에서 한 70세 정도까지, 그다음에 70세에서 한 80세 정도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60세에서 70세 왕성한 구간 동안에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냐, 그때는 500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테트리스 블럭 맞듯이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요때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 500만 원씩 5년 동안 받으려면 60개월이니까 야, 이러면 한 3억 원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줄이는 생각을 해야죠. 요거는 좀 생활비를 좀 줄여서 쓰거나, 그래, 골프 매달 치는 건 좀 사치야 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500 필요한 게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단 말이죠. 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잘라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도 절약해주고, 그리고 그 블럭이 착착착착 테트리스 어느 정도 일정 칸을 채워주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아까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것도 세액공제 받으면서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요때 필요한 돈은 그렇게 좀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0세, 8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연금, 그리고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들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80세, 90세가 됐을 때 병원비가 문제이기는 하지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냥 받는 공적연금이나 그런 공적인 제도에서 나오는 연금들로 충분히 생활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내가 지금 생활비가 이만큼 쓰는데 이게 평생 동안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려면 못 모읍니다. 못 모아요. 노후 준비 안 됩니다. 근데 다들 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면 이게 되게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 연금 500만 원 받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쉬웠으면 노후 빈곤이 다 해결됐죠. 솔직히.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바본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면 돼요. 그런 답이 있으면. 무조건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노후는 해결입니다. 근데 그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기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판타지죠. 나는 20대 때 10억 모았다 이런 거면 어떻게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클릭을 하는 건데 그건 진짜 극소수의 케이스고 그걸 다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 확대해도 문제예요. 다 같이 5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흔해지는 거니까 물가가 치솟을 텐데. 맞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맞게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고 내 노후는 좀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지, 뭐 어떤 상징적인 숫자 얼마를 모으면 노후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계별로 약간 좀 차등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약간 주택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론박이 좀 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꼭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돈 뺏어가는 거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개념 자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렇죠. 그 대출금을 연금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가진 게 집 한 채야, 5억짜리 집만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 해야 되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면 은행에서 집이 5억이니까 3억까지 대출 나옵니다, 3억 드릴게요, 빡 드리면 그때부터 이 돈을 또 갚아야 되고, 3억 나는 이번 달에 30만 원만 필요한데 나머지 2억 9,970만 원은 뭐 어떻게, 거기에도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영모기지라고 해가지고 대출금을 잘라서 이번 달에는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쌓인 거 50, 100, 150, 200 이렇게 쌓여가는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세요. 근데 그 이자를 언제? 돌아가시면 집값에서 저희가 받아가신 만큼 빼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집값보다 더 받으셨다,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받아낼 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퉁치고 없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택연금 제도죠. 그러니까 집값이 꼭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땐 사실 무조건 가입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짧게 받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높게 받기 때문에 연금을 좀 후하게 줬고 금리도 지금보다 낮았었어요. 그래서 연금액이 꽤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 주택 가격 1억당 한 27, 8만 원 정도. 월? 네, 월. 그러니까 집이 5억짜리라고 한다면 270에 한 4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던 거였어요. 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심지어 부부가 모두 죽을 때까지. 와, 그러면은 10억이면 27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공시지가 9억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너무 비싸면 야 그럼 꿀인데 집 비싼 거 하나 딱 켜놓고 나는 떵떵거리면 그래서 안 돼가지고 지금도 물론 이제 공시가 9억 뭐 이런 것들은 제한은 있지만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23만 원 정도 줍니다. 억당. 많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죠. 그럼 지금 가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은 약간 고민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가입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고 자녀한테 여러분들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자녀한테 물려주실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게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이 필요한 시점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수명이 60세 언저리였어요. 와, 되게 낮았구나. 낮았어요. 특히나 남자는 또 빨리 사망하니까 이 평균을 낮추죠. 네네. 영아 사망률도 높았고. 그럼 그때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정년을 맞으셨네. 뭐 한 10년 정도 노후를 즐기시다가 돌아가셔요. 보통 보면 그 상가집 문상 가면 한 70 정도 되시고 뭐 80까지 살면 호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호상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뭐가 좋아? 좋게 돌아가신 게 어디 있어? 100세까지 사시는 게 기본인데 과거에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집이 필요할 때 그 집을 물려줄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때까지는 집을 못 물려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산은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나는 집 한 채 받을 거야 라고 했다가 환갑잔치 할 때쯤 받아요. 그럴 의미 없죠. 네. 결국은 자녀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잘 활용해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게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는.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집값 대비해서 연금 요만큼 받아갔어? 그거 퉁치고 주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선택지를 줍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요만큼 받아가셨는데 그거 반납하시고 집을 물려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집을 어디서 팔아 오셔가지고 요거 갚으실래요? 후하게 비싸게 팔면은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집값이 만약에 생각보다 올랐다.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처분한 다음에 연금 갚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하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집값이 진짜 부모님이 안 좋은 곳에 집을 사가지고 20년, 30년 후에 보니까 반값이 됐더라. 그래도 연금 받아간 게 더 많아도 갚을 거 없으니까. 그럼 그러고 채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숫자로 따지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80세까지 살 걸 가정하고 이러면 계산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 내 자산이 또 얼마가 있다.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후에 관련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멀지 않습니다. 노후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노후 준비예요, 사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노후에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그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꼭 60세에 건물주가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능력이 된다면 건물주가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럼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매달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나이가 들면 한 달에 2억씩 월급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이걸 불려 나가가지고 지금은 비록 뭐 원룸, 오피스텔 빚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월세 10만 원, 15만 원짜리 소소한 거지만 요걸 투자해서 이렇게 불려 나가고 이렇게 불려 나가고 해서 자산을 좀 늘려가야지 그렇게 스텝을 밟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저축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노후로 귀결되는 것들이다. 지금 벌고 모아가지고 남는 게 차곡차곡 뒤로 쌓여가지고 노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노후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지 미래의 내가 라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돈이 그때라고 있을 수 있을까요? 노후에 만약에 뭐 현금이 3억이 필요합니다 5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없는 현금 3억이 그때 가서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때는 더 없을 가능성이 높고 소득도 줄어드니까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저축이라도 이건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상시에 빨리 종잣돈 모으고 목돈 마련해가지고 이걸 좀 불려 나가자 그런 생각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에 관련돼서 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실손보험 필수잖아요. 누구나 다 가입하는. 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실손보험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유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4세대 실손인데 네. 내가 납입한,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의 병원비를 쓸지 보험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보험사가 손해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갱신형입니다. 즉 매년 보험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가지고 받은 보험료가 100인데 나간 보험금이 150이야. 그럼 이거 더 올려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젊었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뭐 40대, 50대 해봐야 40세? 한 40,000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사실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60세, 70세 본격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보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 연령대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소득이 없어요. 맞아요. 네. 결국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올라가가지고 병원비 무서워서 이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 유지가 안 되겠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장의 혜택이 훨씬 더 크고 나중에 내가 소득이 없는 구간에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깰 수밖에 없는 보험이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실손보험 가입했으니까 이거 어떤 질병이든지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대부분의 상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도 뭐 70% 80%까지 보상해 준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실손보험은 어떻게 써먹냐? 아끼지 말고 쓰세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받으라는 건 아니고 보통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뭐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엑스레이 찍어봐야 뭐 10,000원 나왔어요. 뭐 그 정도거든요. 받을 거 없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치료를 받는다. 뭐 물리치료 받거나 도수치료 받거나. 이거 도수치료 진짜 안 좋은 거긴 한데 보험사에는. 네. 근데 귀찮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거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못 써먹습니다. 진짜 큰 질병으로 중간에 아프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못 써먹기 때문에 귀찮다고 보험금을 안 받는 것 자체는 그냥 돈 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는 60세, 70세, 80세가 될수록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그때 가서 보험이 없으면 난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해둬야 될 보험들이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면 필수고 필수고 플러스 큰 돈 들어가는 질병들 몇 가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암, 네. 뭐 아니면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은 뭐 장애, 후유장애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진단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진짜 암이 너무 무서워요. 뭐 치매가 무서워요. 그런 분들 보험 가입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라리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 가입하셔가지고 1년에 우리 한번 건강검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보시면 그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추가 20만 원 더 내면은 뭐 수면 내시경도 해주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죠. 그런 것들에서 내가 걱정되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병원비 아끼는 거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결국은 보험이 뭐냐면 질병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질병이 왔을 때 병원비를 조금 커버해 주는 거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병원비 커버라고 하면 그 병원비가 안 들어가게 평상시에 노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5만 원씩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검진이지만 그 5만 원씩 건강식품을 사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헬스장을 다니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죠. 네. 병원비를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했을 때 보험은 그냥 대체. 다른 것들은 뭐 그 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보험으로 이걸 모든 걸 커버한다라는 것은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이 보험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꼭 알아야 되는 손해보지 않는 보험 상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표현을 해주세요. 손해보지 않는 보험은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손해잖아요. 네. 보험은 비용이에요.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동차 보험,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냈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10년 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제가 낸 사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냈던 자동차 보험료는 다 버린 돈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사고를 안 냈다고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기는 하나 나중에 돌려주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험은 비용이고 버리는 돈이다. 그래서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 관련된 그런 질병 이런 보험들도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버리지만 건강 암보험 이런 것들은 매달 한 번씩 버린다 뿐이지 버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적게 버리고 효율적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버리기 싫으니까 만기 환급형 할 건데요. 그건 5만 원이면 될 보험을 10만 원으로 얹어가지고 만기에 돌려받겠습니다 라는 거 하는 거고, 그 만기라는 게 납입 만기가 아니라 보장이 끝나는 만기라서 지금 내가 30세 40세인데 그걸 100세에 돌려받아서 뭐해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버리셔라. 보험으로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셔라. 보장성 보험은 특히나 버린 돈이고, 뭐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인해서 어떤 큰 득을 볼 수 있는, 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구조적인 상품이 아니라는 거. 옛날에는 보험사가 약간 안일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지도 몰랐던 시절에 90년대까지는 고금리 상품도 많이 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금 상품들을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그때 잘못 만든 보험들이 지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판매되는 그런 저축보험 상품들이 중간 수준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거. 왜냐면 이때 손해보는 거 이걸로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으로 돈 벌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말인즉슨 보험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보고 가입할까? 그냥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가입하지 말아요? 해야 돼요. 돈이 없을수록 해야 돼. 빌 게이츠가 보험 가입할까요? 그러네. 그분 친구가 찾아와서 해달라면 해줬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게요. 일론 머스크가 암보험을 왜 가입해요? 그냥 병원 가서 자기 돈으로 치료받으면 되지. 병원을 사면 되니까. 네, 병원을 사면 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나는 결혼하려고 모은 돈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다 들어가면 내 인생 어쩌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입하는 게 보험인 거고, 중요한 건 적당하게 가입하고 적당하게 버리셔라. 그럼 그 적당한 게 얼마예요? 물어보시는데, 재테크책 이런 거 보면 막 소득의 7% 뭐에서 10%. 그럼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 많이 내야 돼? 그 맞네. 그게 말이 안 돼요. 저희가 대충 경험치로 봤을 때, 네. 내가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웬만큼 나의 어떤 그 리스크를 케어해줄 정도의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만 나이 곱하기 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정도가 적당하다. 한 30살에 가입하면 한 9만 원에서 한 40이 12만 원 요 사이 정도면 충분해요. 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가입하는 거고, 30살인데 내가 저 보험료 20만 원 내고 있는데 그럼 뭔가 빵빵한 거예요. 너무 차고 넘치는. 이거는 돈 버는 보험이다. 보험은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면 많이 버린다. 다만 이제 저는 건강이 태생이 안 좋아서 지금 보험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보험을 깨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새로 가입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에서만 버리셔라. 네.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뭐 사실 암이나 뭐 그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면 그 중에 하나씩은 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씩 걸리거나 하면 셋 다 오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만성 질환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안 오지는 않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것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크게 나오는 거라서 그것들을 걸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비 수준, 그리고 약간 내가 일을 잠깐 쉬게 되면은 그때 생활비 케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놔야지. 나 암 걸리면 이런 거 나온다? 암테크예요. 암테크지. 걸리면 나오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담배 막 피우시고 술 막 먹고 탄 음식 먹고 어떻게든 암에 빨리 걸려야. 왜냐하면 20년 후에 1억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1억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게 근데 말이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축, 소비, 뭐 월급 관리, 이 부분도 중요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금리가 진짜 한 20년 만에 다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를 봐도 뭐 특판 예금에서 뭐 4%, 5%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율 좋은 그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상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금이 아마 가장 익숙하실 텐데, 예금도 뭐 1금융권에서 5% 주는 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은행이 그렇게 5%씩 예금을 주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굴리는 거 보면 더 급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3년 만기 은행채, 그러니까 5년 만기 은행채 이런 것들이, 5년 만기 은행채라고 한다면
만기가 5년짜리인 채권이에요. 네. 5년 동안 돈 빌려주세요. 한 달에 이자 얼마씩 드릴게요. 하는 그 5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지금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보다 신용점수,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들은 그럼 이자를 더 줘야지 시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회사들의 그 등급, 신용등급을 나눌 때 맨 제일 좋은 게 AAA, 트리플 A라고 해가지고 이건 가장 높은 거. 네. 그 다음에는 뭐 AAA, 그 다음에 BBB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BBB 이상 되는 등급의 회사들만 투자 등급이라고 봐요. 요 정도는 그래도 이상은 돼야 막 정크본드 아닙니다. 이거 그 밑에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BBB보다 조금 높은 A0, 네. 여기서 나오는 이 A0도 꽤 우량한 회사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3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한 6.7%가 나오고 있어요. 와, 거의 7%네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매력은 뭐냐면 이자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줘요. 은행 예금은 만기가 돼야 원금과 이자를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채권은 3개월마다 주다 보니까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적금을 붓거나 다시 그 돈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CMA나 파킹 통장에 넣어놓더라도 거기서 또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 재투자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A 정도만 되더라도 6.7%가 나오고 이 A 정도의 그럼 부도율이 얼마냐? 이 A등급 정도 회사가 1년 내에 부도하는 것들을 누적 과거 1998년부터 작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0.1%가 부도가 나더라. 근데 98년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부도율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평균을 좀 높여놓은 것도 있는데 네. 그때를 뺀다면 거의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3년 안에 부도가 날 확률은 한 0.4% 정도가 됩니다. 1000개 회사 중에 4개. 그러면 그 말인즉슨 1000개 중에 잘만 고르면 되겠지가 아니라 분산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채권을 분산해서. 사더라도 네. 똑같은 A등급 회사가 신용 점수는 우리가 나는 지금 신용 점수 좋은데 800점인데 900점인데 하다가도 신용카드 연체하면 떨어지잖아요. 회사도 지금은 돈 잘 벌고 경기가 좋은데 하다가 안 좋아지면 점수 떨어지는 것처럼 등급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좋아 보이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분산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회사에 몰빵 3천 이게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채권을 분산하는 게 좋고 A등급 회사가 아닌 투자 등급의 가장 바닥인 트리플 B 정도는 지금 금리가 11%가 넘어가고 있어요.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연 1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겁니다. 와. 연 110만 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잘라서 주다 보니까 거의 한 27, 8만 원이 3개월마다 이자로 꽂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대박 이거 하면 좋아요? 단점이 있어요.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5% 주는 채권의 금리가 높다고 생각해서 딱 샀는데 한 1억을 넣었어요. 근데 다음 달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6% 주는 채권들이 일반적으로 나왔어. 그럼 이 내 5% 주는 채권은 매력이 없잖아요. 1억 주고 샀는데 1억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야 이거랑 비슷해질 테니까 한 1% 맞아요. 정도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6% 준 거랑 시장에서 비등비등하게. 그래서 나는 1억 주고 산 채권인데 그걸 중간에 팔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가면.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는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할 땐 그냥 만기까지 투자한다. 떨어지더라도 나 안 팔면 그만이야. 왜? 만기엔 원금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라는 개념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 말인즉슨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 한 2년짜리, 3년짜리 안전한 회사들의 채권만 사서 끝까지 현금으로만 발생시키면서 만기에 그 돈 받을 거야. 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은행 예금 못지않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정도보다 조금 높은 약간 1에서 2%포인트 정도 높은데 거의 안전한 그런 상품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축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네. 연말 정산까지 고려한 네. 좀 현명한 저축 상품 고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연말 정산은요. 사실은 그 조삼모사예요. 과세 이연.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그럼 이 돈은 언제 쓸 수 있어요? 이 노후에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거라서 지금은 혜택 받는 것 같지만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거의 사실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나 할 거고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혜택에 너무 집중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내 발목을 족쇄를 채우는 거고 다만 이제 연말정산 때 겸사겸사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이런 것들 소득요건이나 무주택 세대주 이런 거 충족하면 혜택은 주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내 소득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돌려받는 거 뭐 1, 2만 원이나 될까 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1, 2만 원 아끼려면 커피 한 서너 잔만 안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아껴가지고 부자 되는 건 없습니다.
부자이신 분들이 세금을 조금 맡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네. 저는 세금 맡겨서 부자 됐어요. 뭐 카드 포인트 모아서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막 이만큼 써서 요만큼 세금 돌려받았어요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셔라. 그래서 세금 혜택은 그냥 겸사겸사 주는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시기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상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오히려 발목 잡는 게 크니까 사회초년생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혜택에는 관심을 안 두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약간 좀 파킹 통장 이런 게 상당히 좀 인기잖아요. 네. 이 파킹 통장을 활용한 그런 뭐 효율적인 월급 관리 이런 게 있을까요? 지난 한 2월까지인가요? 3월까지인가는 파킹 통장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리세요, 파킹 통장. 아, 그래요? CMA가 최고입니다. 왜요? CMA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바로바로 연동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CMA 통장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야, 이게 뭐야, 너나도 이자도 안 주네. 그 정도 개념이었고,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 그냥 수시 입출금형 통장의 이자가 CMA보다 많이 줬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쭉쭉쭉쭉 올라왔죠. 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파킹 통장 금리보다 높아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CMA 금리를 보면은 2% 후반에서 발행어음형 같은 경우는 3%가 넘어가요. 3%가 넘어가는 정도면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정기예금이죠. 요즘 정기예금도 4% 5% 주니까. 이거를 그냥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니까 CMA에 넣어놓으시는데, CMA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RP형 있고 MMF형 있고 뭐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발행어음형 써요. 그냥 제가 쓰는 거 같이 쓰세요. 발행어음이 뭐냐면 어음입니다. 어음. 기업이 돈 필요할 때 돈 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음이 어디서 발행된 거냐?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 그러니까 증권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뭐 자본금이 4조 이상이 된다거나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좀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큰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는 거라서 위험도 극히 적고 거의 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CMA를 고르실 때 발행어음형 CMA, 그거 검색창에다가 발행어음형 CMA 하면 그거 발행하는 가입 가능한 증권사 4군데인가 5군데 딱 검색돼요.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금리 똑같아요. 어차피 그냥 똑같으니까 수수료도 똑같고, 요즘에 수수료 면제 혜택 다 똑같아서 그냥 발행어음형 CMA 하시는 게 요즘에는 파킹 통장보다 훨씬 더 높다. 그리고 그럼 CMA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월급 관리를 잘 하는 게 좋냐? 월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용돈 딱 빼고, 그다음에 카드값 나갈 거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CMA에 넣으세요. 무조건 월급 통장에서 돈이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월급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원래 통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뭔가 잘못돼서 카드사에서 다 빼가고 어디서 다 빼가고 남는 게 없어서 통장인 건지, 네. 원래 월급 통장은 오늘 딱 들어왔다? 그럼 오늘 모든 걸 정산하고 끝 내고 남은 거는 우리 저금통에 저금하잖아요. 근데 저금통은 이자 하나도 안 주는데, 네. CMA는 연 3%나 주니까 그쪽으로 빼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CMA로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네. 이걸 이제 연말 정산 때 아무래도 좀 혜택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연말정산 혜택에선 좋은데, 실제로는 신용카드 좋은 거 쓰시는 게 혜택은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거라고 한다면 연회비가 좀 비싸고 그런 거? 아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연회비 제일 싼 거 씁니다. 제일 싼 거를 어떻게 쓰냐면 돌려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체리피킹 같은 건데. 저는 할인율 좋은 거, 적립률 좋은 거 이런 카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는 연회비를 비싸게 내야 돼요. 맞아요. 비싼 건 뭐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저 해외여행 갈 때 거기 라운지도 그냥 공짜로 이용하고 모르는데, 해외여행 안 가면 그 돈 다 굳거든요. 아껴 쓴다라는 개념에서는 연회비 싼 거 쓰시고 뭘 하냐. 요즘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어요. 피테크 업체들에서 신용카드 추천해주는 서비스들. 근데 잘 보시면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과거 6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카드, 휴면 카드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건 현대카드에서 11만 원 받았네요. 11만 원씩이나 받았어요? 안 쓰던 카드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안 쓰던 카드 새로 가입하셔가지고 2달 동안만 써주시면 그 2달에 금액 얼마 이상도 없어요. 보면 30만 원 정도 이상? 늘 쓰던 보통 금액.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 그것만 2달 이상 쓰면 11만 원 듭니다.
탈성 11만 원. 그 다음엔 이제 이 카드 안 쓰죠. 보니까 요번에 또 신한카드가 그걸 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신한카드 쓰고 있고.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연말정산 때 그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내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율 따라가지고 조금씩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용카드는 15%, 뭐 현금 영수증은 30%인데 계산해보면 몇백만 원을 써봐야 한 5, 6만 원밖에 혜택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 혜택을 그래서 뽑아온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이 소득공제 혜택은 높겠으나 그냥 신용카드로 적당한 금액으로 꾸준하게 쓰는 게 신용점수 올리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카드를 써가지고 3개월 달성하면 이제 이 카드 쳐버리고 대신 메인 카드는 하나 있어야 돼. 메인 카드. 왜냐하면 내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용점수라는 건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돈을 빌려가서 제때제때 잘 갚느냐인데 네네. 신용카드가 사실 그거죠. 외상이잖아요. 맞아요. 사장님 외상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갚을게요. 이걸 그냥 세련되게 하는 건데 연체 안 하고 그걸 꾸준하게 잘 갚으면 신용점수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드 하나 정도는 금액 변동 없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나 유류비 내는 거는 큰 변동 없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카드 A사 카드를 쓰면서 쭉 평생 가져갈 카드야 라고 생각하고 쭉 쓰시고 그걸로 신용점수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베트서 카드는 한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하고 안 써버리고 하고 안 써버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카드사 다 돌면 이제 먹을 건 없겠지만 그럼 뭐 어때요? 그럼 어때요? 어쨌든 현금 받고 끝나는 건데 카드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뭐 장사가 되는 거겠죠. 바로바로 보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점점 많아지면은 또 나중에 제도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 부끄럽네요. 좋은 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또 무릅쓰고. 결과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은 카드는 안 써도 된다. 네. 여기서 좋은 카드는 연회비 비싼 거, 뭐 해외 여행 가면은 라운지 이용하게 해주고, 네네. 뭐 발레 파킹 뭐 대신 해주고. 그 얘기인즉슨 좀 돈을 좀 줄이면서 최대한 좀 소비를 줄이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소비 통제는 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 개인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소득의 뭐 70%, 80% 저축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 부모님께 얹혀 사는 분들일수록 그때 이악 물고 모으셔라. 소득의 70%, 80%가 아니라 한 90% 정도까지. 와. 정말 힘들게 모으는데 그때 돈이 잘 모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뭐 강연, 이제 오프라인 강연이나 이런 것들도 잘 가끔 가는데, 저축을 100만 원 이상 막 소득의 50% 이상 하시는 집단이 사회초년생들밖에 없어요. 신입사원들. 대리, 과장, 부장 되고 결혼하면 결혼하면 힘들어. 네,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아이러니하게 소득이 높아지는데 쓸 돈도 많아져서 애들 또 교육비 나가야지 뭐 하지. 그럼 그때 저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처음에 우리가 월급 얼마 안 될 때 나 200만 원, 250만 원 받아가지고 뭐 그거 저축해봐야 뭐예요. 그 돈이 큰 시드머니가 됩니다. 그때 아껴야 목돈이 생기고 그게 습관이 잡히는데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차도 좀 끌어야지 하면서 사는 차 사봐야 그렇게 좋은 차도 롤스로이스 탈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해봐야 고만고만한 수준 준준형에서 비싼 거란 말이죠. 옵션 막 달고 그러면 남들이 우와 멋있다 이러냐. 그게 아니라 아이고 혀차고 말해. 어른들이 그게 그 꼰대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네가 그 차를 안 사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라도 조금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해서 불려나갔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큰 차를 나중에 살 수 있는데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차를 탔다가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매번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비율은 이악 물고 꽉꽉 안 쓰는 거. 그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고는 살아야죠. 쓰시는데 정해놓고 쓰셔라. 제가 봤을 때 사회초년생들이 일반적으로 용돈만 딱 떼놓고 보면 한 달에 30 쓰시면 적게 쓰시는 분이고 40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용돈은 그거예요. 핸드폰비 아니고요. 대중교통비 아니고 유류비 이런 건 용돈이 아니고 왜 대중교통비 과소비할 수 있어요? 오늘 기분 택시 타는 거 말고 택시는 이건 용돈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조금 편하자고 하는 선택이니까. 그렇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탈 수 있는데 날도 추운데 택시 타야지. 아니면 아침에 늦잠 자는데 택시 타야지. 이거는 치킨 먹을 거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그런 개념이어야 되고 다른 대중교통비나 뭐 점심값 이런 건 용돈 아닙니다. 우리 의식주를 위해서 꼭 쓴 돈이 그거 외에 밥 먹고 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건 용돈이에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좀 뭐, E로 시작하는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거고, S로 시작하는 데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가격이 2배 차이야. 뭐, 나의 삶의 질이 이쪽이 더 높다면 쓰되, 다른 걸 아껴야죠. 그래서 한 달에 난 40만 원 쓸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 용돈 통장에 따로 빼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따로 만들어서 한도를 40으로 해 놓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만 쓰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어도 있는 대로 쓰고 이러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주체 못하게 쓰게 돼요. 처음에 통제를 잘 해 놓으시고, 거기서 그러면 팁이 뭐냐면, 한 달에 뭐 용돈 4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좀 잘라서, 일주일에 10만 원. 이런 개념으로. 한 달에 용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원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7만 원.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이번 주는 좀 과소비한 것 같아. 친구한테 술도 사고 내가 미쳤지. 그럼 다음 주에 좀 아껴 써야 되는. 이 정도 이 확인만, 체크만 좀 이렇게 중간중간 하면은 그래도 과소비는 안 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쓰면,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다음 달엔 좀 줄여야지. 다음 달엔 퍽이나. 퍽이나. 그냥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을 들이는 거. 정해놓고 쓰되 좀 잘라가지고 일주일 단위 혹은 열흘 단위로 계산해서 조금 내가 통제해서 쓰겠다. 요거 연습만 하시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그게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함부로 돈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정말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소비를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약간 요즘 1억이 좀 상징성 있는 돈이더라고요. 1억 어떻게 모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뭐 저축에다가 그냥 150만 얼마씩 5년 넣으면 뭐 모을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야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차라리 투자를 화끈하게 해라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펀드나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니까, 예를 들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한 연 7%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1년 동안 했는데 7%가 안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연평균 7%네 해가지고 거의 오차없이 들어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축할 게 아니라 나는 빨리 목돈을 3년 안에 1억을 모아야지 혹은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지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수익률 높이려다가 안 되면 이게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봐야 저축액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씩 저축하면 1200만 원인데 90만 원씩 내가 수익을 10% 내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걸 90만 원씩 내가 수익 10% 내가지고 1년 동안 모아볼까? 해봐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간이 짧으면 수익률은 아무 상관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기간에 빨리 목돈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커피 한 잔 아끼는 게 결국은 돈 빨리 모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쉽게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려면 1년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되지? 이거 안 되겠네. 2년 동안 모으려면 얼마 저축해야지? 24개월로 나누면 얼마네? 뭐 36개월로 나누면 얼마네?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능한 수준에서 약간 이거 될까? 하는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셔라. 그냥 여유롭게 가져가면 안 돼요.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1억도 모으는 데 있어서 한 번에 1억 모으기보다 뭐 짧게 1년에 2,500 혹은 뭐 1년에 3,000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3,000이면 꽤 빠듯하겠네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구간을 나누고 금액을 소분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덜 지칩니다. 덜 지친다고 생각하시고 짧은 거 먼저 해보셔라. 뭐 6개월에 얼마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건 그냥 적금으로 하셔라. 욕심 버리시고 수익률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세후 월급 200만 원 정도인 월급쟁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부자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모 언론사에서 그걸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부자는 얼마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금 10억, 뭐 아니면 자산 100억.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이게 매년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현금 자산은 현금으로만 10억이 있고 총 자산은 뭐 50억이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월급 200이면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 근데 저는 지금 월급은 200이지만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5년 후에는 500 되고요. 10년 후에는 1500 돼요. 그러면은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평균 근로소득 그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몇십억씩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들 누구는 몇 살에 10억 모았더라, 몇 살에 100억 모았더라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자, 나는 그 정도 부자를 달성할 수 없다면 1번 포기, 실질적인 수준에서 부자가 뭐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돈을 그렇게 큰 저항 없이 쓸 수 있는 게 부자잖아요. 그런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절대 포기 못해.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일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버는 일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때려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때려치면 안 되죠. 결국은 200보다 더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달콤하니까 나가서 내가 지금 굶어 죽으면 어떡해 해서 일단 여기 있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지금의 내 자리인 겁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사장님하고 다이다이를 뜨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진짜 네. 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거나 아니면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 할 게 없는데요. 할 게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도전할 걸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구축을 해야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이 기회는 영영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본인 스스로들 잘 아실 겁니다. 회사 더러워도 그래도 월급 주니까 나중에 때려쳐야지. 그런 세월이 벌써 10년. 근데 그 상태로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내 수준에서 범위를 초과하는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뼈 때리는 조언 또 감사드리고 근데 저희가 촬영 시간이 꽤 길긴 했거든요. 평상시보다. 그런가요? 근데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목표를 세울 때도 뭔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큰 그런 목표 하나 세워놓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월별로 뭐 주별로 끊어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 모기도 마찬가지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구체적으로 세워놓을 때 목표를 내가 달성을 못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이 인생 뭐 어떻게 내일 점심 뭐 먹을지 알아요? 계획 세워서 나는 내일 점심에 무조건 제육덮밥을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야 오늘은 설렁탕 먹자 그러면 설렁탕 먹어야지. 맞네.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목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해놓는 건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그거라도 하자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가면서 수정하는 거. 그래서 했다가 달성 못해도 지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배워나가서 다음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만약에 실패했다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세우시고 조금씩 달성하시되 좌절하지 마셔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부끄러운 무릎 쓰고 또 네. 깨알 같은 또 신용카드 쓰는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